9월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꾸준히 90%를 넘고 있죠. 하지만 11월이나 12월에 동결될 가능성은 딱 절반 위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고요. 연준은 현지 시간 6일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준이 연간 8차례 펴내는 베이지북은 연준 산하의 12개 연방준비은행이 관할하는 각 지역의 경기 흐름을 담고 있어요. 6일 공개한 베이지북 역시 이달 19일에서 20일 열릴 예정인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되죠. 오늘은 베이지북에서 보여준 내용들을 토대로 크게 소비, 고용, 물가,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까지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선 소비와 관련해서는 여행 이외 다른 미국 수요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펜트업이라는 단어에 중요한 힌트가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서비스 이연 수요로 인해서 기대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베이지북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의 초과 저축분이 소진됨에 따라서 차입을 통해 소비를 이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팬데믹 때 정부로부터 받았던 공짜 돈을 다 써서 지금은 다시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베이지북에서는 차입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다가 학자금 대출 상한도 재개되면서 소비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어. 근데 아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이지북의 견해에 좀 반대하고 있어. 2023년도 2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가계 부채 비율도 13.1%로 하락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2%로 이 팬데믹 당시 이전 소득을 제외한다면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 가계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계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소비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가 낮으니까 소비할 게 많은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팬데믹 시세 때 공짜로 받은 돈을 소비에만 전용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부채 탕감에도 썼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 말은 곧 미국 가계 재무 상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의미에. 그러면 아버지 말씀은 소비가 줄기는 하겠지만 둔화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고 완만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소비는 전체 경제의 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급하게 줄어들면 어쨌거나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천천히 줄어들면 경기는 침체에 이르지 않고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이번에는 고용시장에 대한 베이지북의 전망을 분석을 해볼게요. 고용시장 역시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지. 기업 전반적인 해고로 확산되는 단계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어. 우선 8월 지표는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거든. 그리고 또 운송업체인 옐로의 파산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해고로 이어지는 이른바 패닉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만큼의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 좀 완만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음. 고용 시장의 완만한 둔화는 재직자 대비 이직자 임금 증가 폭이 올해 3월을 정점으로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직자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는 보통 연봉을 더 키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직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고용 시장이 활발하다고 보죠. 기업도 이직자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이직자들의 임금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 반대겠죠. 8월 베이지북에서 상반기 임금 증가율은 기업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임금 전반적인 둔화를 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즉, 2분기부터 고용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임금 증가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자주 언급했었던 남쪽 국경 저임금 노동자들 기억하지? 음. 임금 전반적인 둔화를 예상한 이유는 아마도 이 남쪽 국경 효과가 주요하지 않았나 싶어.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졌고 또 이들이 주로 보건업에 취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양사라든지 이런 저임금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국경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물가와 관련해서도 역시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전반적인 가격 성장세 둔화가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됐다고 해요. 맞아. 뭐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가격 전가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지. 이 가격 전가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내가 원자재를 10,000원에 사와서 완제품을 이제까지 소비자한테 20,000원에 팔았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서 20,000원에 사왔으면 40,000원에 팔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30,000원으로밖에 올려서 팔지 못한다면 100%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기업들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베이지북에서는 일부 주에서 기업의 이익 마진이 감소했다는 발표도 있었잖아요. 다른 지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미 자영업 연맹 서베이에 따르면 가격을 전가한 중소기업이 전체 25%밖에 없는 가운데 향후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들도 5월에서 6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다시 급락했어요. 그 외에 농업과 관련해서 가뭄과 투입 비용 증가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고요. 그래, 그건 아주 단기적이라도 식음료 관련 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되겠지. 총평하자면 소비의 점진적 둔화, 고용시장의 점진적 둔화, 음, 그리고 기업의 마진 둔화. 음. 결국 이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의 총평이 그러하다면 금리 인상은 이제 좀 끝난 것 같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내 생각은 그래. 추가적으로 세 가지 정도 근거를 좀 더 제시를 해볼까? 첫 번째로 9월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믹 티머라우스 기자는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 연준 금리 기조의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9월 동결 이후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질 것이다. 뭐 그런 의견을 게재한 적이 있었어. 더 신중해질 거라는 말은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연준 내에서는 과소 인상보다는 과대 인상이 낫다는 게 중론이었어. 그런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11월 추가 인상은 향후 인플레에 대비한 보험 측면의 금리 인상으로 간주되어 왔었는데 오히려 보험성 인상을 강행하게 되면 새로운 금융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을 걱정하게 됐거든. 다음 두 번째 근거는 장기 금리가 상승 중이라는 거야. 연준은 통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라는 초단기 금리를 주로 이용하잖아. 그쵸? 그런데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작 장기금리거든.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없어도 연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다음 세 번째 근거는 미국의 가계 조달이나 회사채 조달이 장기채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민감도가 매우 낮다는 거야. 장기채 위주의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뭐 주담대나 회사 대출 등등 거의 10년에서 30년 물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에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렇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미국의 주택 보유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지. 그쵸? 지금도 낮은 금리로 원리금을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어지간하게 급하게 올려도 타격을 받지 않는 거지. 그렇지만 이런 특성은 양날의 칼과 같아. 어지간히 맞아도 아프지 않은 격투 선수가 어느 순간에 펀치 드렁크에 한 방에 갈 수도 있단 말이거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과잉 긴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이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어.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기가 천천히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확 꺾여버려. 그 점을 연준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면 아마도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에 비해서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시장도 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멈춰도 괜찮다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고, 또 인상 의지가 강력했던 연준 의원들도 생각이 바뀌었고, 또 아버지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보니까 금리 인상이 정말 종료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리 동결은 이대로 99% 정도 확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99%? 좀 좀 높아? 센데? 변수는 늘 존재해. 음, 물론 금리 동결에도 변수가 있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첫 번째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파업이야. 뭐 미국 요즘 파업 난리거든. 그중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는 가입원 수가 15만 명이 넘지. 임금 인상의 요구가 잘 관철된다면 물가를 올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행동이 요구될 수도 있어. 두 번째 변수는 파월의 생각이야. 파월이 늘 뭘 강조해 왔니? 파월은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말을 좀 자주 하죠. 뭐 열심히
실천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 잘 봤어. 하지만 그가 주시하고 있는 고용시장이라든지 물가, 뭐 이거 완전히 후행성 지표거든. 음.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어떻다고? 통화 정책에 매우 둔감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선제적 조치를 해왔었고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숫자 보고 확인해보고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가 그렇게 할 경우에 과도한 기축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조금 복잡하네요. 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는 건 어쨌든 이제 바닥을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말해주셨던 근거인 장기 금리가 더 오른다는 전제 역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또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우리 소식이고. 증시에 아주 특별히 안 좋지. 우리는 음, 거의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빠도 고민이 많이 돼. 호재와 악재가 충돌할 때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지, 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 그거는 뭐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이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오늘은 베이지북에서 보여준 내용들을 토대로 소비, 고용, 물가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해봤는데요. 아버지께서 추가로 제시해주신 근거 세 가지를 듣고 나니까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 같기도 했는데 또 변수를 듣고 나니까 마냥 안심을 하고 있기도 좀 불안하긴 하네요. 특히 파월의 생각 때문에요.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회의 끝나고 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